안녕하세요. 이진우 소장님을 대신해서 한 주간 주간 전망대를 맡게 된 메리츠증권의 윤여삼입니다. 지난 5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속에 많은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왔는데요. 그러면서 8월 말 9월 초까지 전 세계 금리가 일제히 사상 최저 수준까지 경신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봤다가 또 9월 달에는 급반전해서 금리가 튀어오르는 높은 변동성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금융시장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과 통화정책 그리고 실물경제 및 주식시장까지 더불어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연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BNK증권의 서동필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LG경제연구원의 조용무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부터 시작했죠. 중국에 이제 다시 추가 관세를 매기고 무역 분쟁을 이제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중간중간에 뭐 이제 합의점도 찾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화해 무지개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 와중에 또 통화 정책들도 완화적으로 대응해 주면서 뭐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는 거 아니야 했다가도 또 불안 심리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요. 그 반복 과정이 계속 지속돼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글로벌 통화 정책들이 완화를 가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제 심화되는 국가들 독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7까지 갔죠. 그런 사태까지 경험하게 됐는데 그 한 분기 동안의 소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도리어 심화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주요국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 완화로 대응해야 할 만큼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풀리는 돈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서도 뭐 주시장을 중심으로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뭐 앞선 몇 차례의 출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낮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확인이 되어가는 과정, 7월과 9월에 미국 FOMC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한 기대가 또다시 조정되었고 이러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서 ECB도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적어도 전반적인 기조는 글로벌 통화 완화. 하지만 그것이 당초 금융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아직도 그렇게 통화 완화 정책을 많이 펼쳤고 심지어 내년도 예산들도 편성하면서 재정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제에 대한 기대라든지 최근에 주요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내년도 전망치 숫자를 봐도 그렇게 크게 방향이 나아진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 또는 그 강도가 더욱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의 흐름에 대한 전망 자체가 바뀌고는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 당연한 결과 컨센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의 급락 가능성을 낮춘다라던가 진폭을 줄이는 정도는 되겠지만 단순히 돈 풀기만으로 하락 흐름에 있던 경기 흐름을 상승 추세로 반전시키는 것을 기대했던 분들은 사실은 많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통화 완화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기대해봤던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많은 주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펴면서도 재정 정책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센터장님도 지금 이 글로벌 완화 기조에서 사실은 제일 크게 수혜를 본 게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뭐 수혜를 봤다고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크긴 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죠. 그렇죠.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뭐 말씀하셨지만 유럽 같은 경우 독일은 뭐 수치상으로 정의상 뭐 그 흔히 이야기하는 리세션은 아니지만 사실은 네. 뭐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로이거나 뭐 네. 소폭 마이너스이거나 뭐 프랑스도 거의 다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뭐 독일의 주가 수익률은 뭐 흔히 얘기하는 하이신 그러니까 10% 조금 안 되는 정도, 한 7, 8% 정도 상승을 했죠. 네. 뭐 가장 많이 오른 쪽은 물론 이제 중국의 CSI 300 이런 주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은 풀고 금리는 떨어지고 근데 경제 지표는 안 돌고 특히 유럽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의 제목은 뭐 용감한 강세장, 뭐 이해하지 못하는 irrational 뭐 불마켓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돈이 풀려서 채권 시장에 금리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혜는 일정 부분 주식 시장도 얻어 가졌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채권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게 주식 시장까지 갈 만큼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초 체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이 많습니다만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너무 의심 많이 하면 수익률을 못 쫓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 경제지표가 지금은 무엇이 중요하냐 뭐 흔히 얘기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네. 돈이 풀렸으면 우리가 조금 더 위험 자산을 가지고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올해 뭐 미국, 유럽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관장한 그런 아이디어였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좀 특별히 소외되었던 게 아쉽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주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S&P 500만 해도 사상 최고가인 3,000포인트라는 그 상징성 있는 수치를 넘어섰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그 주식시장 보시면은 굉장히 성장주 주도 하에 뭐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부진해서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또 잘 나가는 하이테크 쪽에서 여전히 기대를 많이 갖고. 근데 미국이 재밌는 것은 8월부터 아주 절묘하게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네. 뭐 가치주 이렇게 네.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뭐 7, 8월까지는 성장주가 좋았습니다만 8월 후반부터 9월 들어서는 오히려 또 가치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주 절묘하게 금리가 바닥 짚고 오르는 과정에서 그러면 성장주보다는 금리 오른다라면 가치주로 이렇게 싹 바뀌면서 주가의 어떤 흐름의 맥이 끊기지 않고 적당히 흔히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했더니 거기는 적절히 쉬는데 그 바통을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치주가 딱 받아서 주가 계속 안정권에 유지시켜 놓으니까 뭐 산업이 잘 분포되어 있는 미국 시장이다라는 메리트가 지금 다른 전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잘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균형이 되게 잘 맞아서 올라가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식은 미국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시각이 더 전 세계적으로 팽배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채권 쪽 분석을 위주로 금리를 보는 사람이라서 방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5월 달부터 가장 다이나믹하게 움직인 가격 지표가 사실 금리거든요. 글로벌 통화 정책이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4분기 분명히 연준은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올해 3차례까지 더해서 3%대 연방 금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그 어려워지는 금융시장 환경과 뭐 무역 분쟁에 대한 노이즈가 들어오자마자 그래도 설마 진짜 인하를 하겠어? 라는 시각을 가지고 왔는데 7월 달에 결국 인하를 했죠. 뭐 예방적 인하라는 뭐 수식어를 달긴 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선회를 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양적 완화 중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뭐 가을쯤이면 금리 인상한다는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예, 그렇게까지 해서 정책 기조의 뭐 정상화를 얘기했던 유럽은 결국은 또 양적 완화를 재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들이 그렇게 해서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제 기억으로는 5월 첫째 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하고 이제 무역 분쟁의 개전을 하겠다라고 했던 트위터 날렸을 때 2% 중반이었거든요. 한 2.5% 정도. 예, 그때만 해도 꽤 높았죠. 네. 꽤 높았는데 그 금리가 7월 말까지 한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2%를 위협할 정도로 떨어지더니 8월 한 달 동안은
거의 60bp 빠져가지고 1.4%대까지 네. 급락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렇게 해서 금리가 막 떨어지자 이제 저금리에 대한 공포심들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금리가 낮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 시장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뭐 부동산 같은 자산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저금리 환경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뭐 일부 자산 시장에 도움을 주는 쪽에서 낮은 금리 정책을 그동안 펼쳐왔고 실물 경제도 그렇게 부의 효과가 발생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아까 조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저금리가 갖고 오는 한계에 대해서 뭐 유동성 함정 예전에 케인즈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이제 금리를 더 낮춰가지고 이게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마이너스 금리를 가장 크게 끌고 왔던 유럽과 일본만 해도 지금 올해 전 세계 성장에서 제일 큰 타격을 준 곳이 유럽이잖아요, 사실. 네네. 그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세미나나 고객들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니 독일의 보험사들은 지금 30년짜리 채권을 사는데 그걸 마이너스 금리에 매수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은 손실이 확정인 그 상품을 사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실제로 사더라고요. 네. 건전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고 대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들이 겪게 되는 그 절대적으로 낮은 수익에 대한 그 부담, 부작용. 그래서 뭐 도이치뱅크와 같은 유럽의 독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은행이 지금 사실 되게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뭐 거의 문 닫는 지경까지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뭐 저는 이제 주식을 주로 뭐 매크로드 버전 주식을 주로 보게 되면 주가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은행은 최근 2년 반 동안 유럽 내에서 가장 부진한 업종입니다. 되게 당연하죠. 맞습니다. 금리가 빠지면은 뭐 당연히 수익 구조가 악화되니까. 맞아요.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고객에게 이 수익을 보장해 주려면 채권을 일정 수준을 가져놓고 나머지 이제 플러스 알파를 뭐 주식이니 부동산 투자해서 가져가는 건데 금리 떨어지니까 뭐 무조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 가장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업종이 은행 금융 업종이었고 사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우가 3만을 가고 뭐 S&P가 3천을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업종별로 뜯어놓고 보게 되면 금융이 가장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저금리가 가져오는 이 주식이나 다른 산업군에 있어서의 가장 폐해는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풀어서 금융시장이 다시 시중에 돈을 풀어라. 네.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려 돈을 풀어라 했더니만 이 수익 구조가 가장 악화된 것이 금융기관이니까 네. 다른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지표상에서의 마이너스의 효과보다는 일단 당장 이 금융산업군의 이 수익 구조가 가장 악화된 것이 마이너스 금리가 가져오는 폐해는가 이제 금융시장에 얻어맞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금융기관이 타격받았고 조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방금 그렇게 이 저금리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도했는데 네. 올해 또 겪는 것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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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 기대까지도 지금 많이 꺼지고 있어서 단순 절대 물가도 뭐 1%가 또 깨지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인플레 기대 심리도 계속 약화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 마이너스 금리가 갖고 온 이 마이너스 금리가 갖고 온 정책 효과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이 저물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게 제가 교과서로 예전에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없었죠. 네, 그런데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에서 뭐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에서 처음에 도입할 때 그 배경을 보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 나라들의 돈이 몰리면서 자국 통화 가치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배경에서 도입이 되었었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유로존이라든가 일본 쪽에서도 도입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은 소동필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융기관들한테 이제 중앙은행으로 돈 다시 들고 오지 마.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그 정책 금리를 적용을 하면서 페널티를 물릴 거야. 그렇죠. 그거 범죄죠. 그것은 한마디로 야, 돈 밀어내. 중앙은행으로 다시 들고 오지 마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 일으켰는가 보면은
그렇게 푸시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정말로 대출을 많이 해주고 돈이 많이 풀렸는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공급 측면에서는 돈을 공급할 요인이 생겼지만 경기 부진이 쉽사리 타개되지 않으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가게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요. 도리어 ECB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통화 완화 정책을 보면서 나타났던 두드러진 현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리 채널을 통해서 돈이 대출 등을 통해서 많이 풀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신용 창출 효과보다는 맞습니다. 도리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쪽을 통해서 경기의 부담이 완화되거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ECB가 마이너스 금리폭을 더 확대하고 보다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폈던 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인 금리 채널에 대한 기대보다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배경에는 분명히 올해 초부터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었던 독일 비롯한 유로존의 경기가 분명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금융기관들인 것 같고요.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요국 금융기관들, 특히 유럽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망가지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번에 ECB가 정책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동시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더라도 중앙은행에 다시 들고 오는 돈들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안 하겠어라고 하는 일종의 티어를 차등화했죠. 그것은 그래 우리가 통화 완화 정책의 강도는 높이지만 금융기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은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는 적어도 유로존에서는 이번에 금리폭이 더 확대되었고 회사채 쪽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뭐 일부 국가긴 하지만 가계가 은행에 맡기는 거액자산가들의 예금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전에 비해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오늘 이제 패널이 적어서 뭐 패널 입장에서 이제 한 말씀 더 거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방금 얘기했던 일련의 과정 중에 부작용들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덴마크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그 MBS 모기지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돈을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50bp를 이자를 줍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그 대출 금리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시는 상황이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과연 목표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자산 시장의 틀인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을 더 지지하고 그 기대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서 실물 경제, 아까 물가에 대한 질문도 살짝 드리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 뭐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과거만큼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는 일부 공급 요인 빼고는 수요 쪽에서 물가 견인력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금리가 낮다고.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가 장기화될 거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돈을 서둘러서 빌릴 이유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아까처럼 얘기드렸다시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까지도 지금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신용 창출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오히려 자산 시장에 대한 거품 자극만 지금 더 주고 있는 게 아니냐. 2년 전에 BIS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저금리 상황을 탈피해서 금리 정상화를 요구하는 2017년에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제일 핵심이 애셋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글로벌 부동산 가격, 주식시장 이런 자산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올해 또 그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돌리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를 크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자산 가격들만 특히나 아까 부동산 그렇죠. 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뭐 그리고 올해 오죽 갈 데가 없으면 뭐 이런 금 같은 건 사실 수익이 붙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원래 그냥 놔둔다고 수익이 붙는 자산이 아닌데 채권 같은 자산이 보유해서 마이너스 수익까지 가져가니 차라리 이자를
뭐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 금리를 들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금 가격 같은 게 올랐고, 그리고 아까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했는데 독일의 보험사가 마이너스 30년짜리 채권을 샀는데, 독일도 그렇고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를 가진 주요 금융기관들이 다 그렇지만 시장을 그 채권을 정부가 발행해서 시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걸 처음에 인수해야 될 인수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이치뱅크가 물론 낮아진 금리 때문에 아니 고객한테 대출 금리도 그러면은 낮고 예금 금리도 낮게 해가지고 그 예대 마진은 어떻게든 구조를 유지하면은 그렇게까지 손실을 크게 봐야 돼? 근데 일부 정부가 찍은 채권을 도이치뱅크는 인수단으로 인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면 그거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가야 되는데, 만기가 긴 채권은 뭐 보험사들이 뭐 중앙은행이 사줄 수 있다는 믿음하에 뭐 또 뭐 건재성에 의해서 소화할 수 있지만, 뭐 2년 이하 막 3개월짜리, 5개월짜리 그런 짧은 만기의 마이너스 채권은 들고 가서 고객들이 안 들고 가주면 그거 3개월 뒤면 손실 확정되는 상품인데, 그걸 도이치뱅크 같은 금융기관들이 다 안고 그렇게 손실로 건전성을 뭐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걸 다 맞으면서 피해가 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금금리 같은 거 정책적으로 정책금리들 마이너스 폭을 늘리면서도 뭐 그 크기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뭐 그런 방식도 도입을 하고, 오늘자에서 뉴스가 하나 또 떴던 게, 일본이 이 마이너스 금리에 또 가장 큰 피해를 본 일본이, 이전에는 일본 재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될 물량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금융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마이너스 금리를 또 억지로 떠안아야 되니까. 일본은 해외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도 아니고요. 근데 그거를 금융기관들의 힘듦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환을 해지하고 투자하면은 자국 채권을 매수한 거에 준하게 위험 가치를 인정해주겠다. 그 뉴스가 뜨자마자 오늘 일본 국채 발행이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이 굉장히 부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일본 채권을 이제 안 사도 된다라는 그 부담을 달면서 일본 금리가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조금 길게 들은 요지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와 있는 이 저금리 통화 정책을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상당히 밑거름이 되겠다고 믿어왔던 통화 정책이 이제 한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9월 FOMC에서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뭐 좀 신중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가서 저금리 기조에 들어갔던 나라들, 아까 환율 때문에 통화 가치로 바깥에 이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라고 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더 안 한다고 하면 일종의 화해 또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된 게 아닌가. 제가 뭐 조금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올해 9월 달, 뭐 7월 달에 50bp 미국 이제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 50bp 인하 할 가능성도 막 언급이 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때 명분은 뭐 선제적 대응서, 뭐 인슈런스 컷, 보험성 인하 이런 계획이 됐었는데, 제가 요새 채권 시장과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07년, 08년도의 이 금융 위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말씀드리냐면, 뭐 마찬가지로 저희 세미나 나가서 이제 08년 금융 위기 때 금리를 최초에 언제 내렸는지 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채권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07년 9월인 건 아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08년 뭐 언제 아닌가 이러세요. 근데 07년 9월 달에 기준금리를 50bp를 전격적으로 한 번에 내려줬는데, 그때 이제 트리거가 된 거는 고용지표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비농업 고용지표가 마이너스 5천 건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시장이 확 무너지니까 이제 그 금리를 확 내려줬는데, 실제로 최근에 뭐 더 이제 금리 쪽을 많이 보시니까 미국에서 지금 단기 유동성 공급해주면서 RP 찍어내서 막 단기로 이제 시중에 유동성 공급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뉴스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07년도에도 8월 달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를 내려주고 어떻게 버텨서 나니까 1년 뒤에는 아무리 보험성이고 뭐고 터질 버블은 터지더라. 그래서 08년대 금리가 왔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연준에서 RP를 통해서 유동성, 단기 유동성 막 공급해주고 있죠. 금리, 우리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조금 활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낮추고 있어서 이제 금리 2번 낮췄죠. 7월, 9월 달에요. 근데 12월도 낮춘다고 보는 게 거의 중론이지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게 보험성으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지만 07년, 08년 보면 만만치 않더라.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채권을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8월까지. 근데 동시에 재미있는 거는 뭐 이제 부장님이 채권 전문가이시지만 그러면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최저치가 어디까지 빠졌었냐 보면은 그게 16년도니까 아마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렸을 때였을 텐데 그게 10년물 금리가 1.36이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찌되었던 2%, 200bp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금리가 그때보다 더 낮은 1.37을 깨고 내려갈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뭐 아니란 보장도 없지만 기준금리가 벌써 그때보다 150bp, 175bp는 높은데 네. 금리가 더 빠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가 또 뛰어 올랐다가 또 뭐 미국의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잡음 나오다 보니까 또 아닌가 하다가 그래서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되게 헷갈려하는 게 지금 보험성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07년, 08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또 계속 채권을 또 매집을 했다가 그래도 또 이게 2년, 3년 전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는 건 또 이상하잖아. 그래서 금리를 또 올려놨다가 이런 이 학습 효과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지가 서로 이렇게 일관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금리 빠져야 되고 지금 그때 3년 전에 비교해 보면 또 올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혼선을 가다 보니까 네. 채권 시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어찌 보면은 글쎄 채권 시장의 50bp 엄청 크죠. 뭐 10년물 금리 뭐 1.5에서 2는 엄청 크지만 그냥 저희 같이 비채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뭐 1.5에서 2% 거기야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레인지 안에서 되게 분주하고 방향성은 보여주지 못하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갖는 어떤 이 혼선을 반영하고 있는 금리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좀 뭐 앞서 막 이런 지금 사실 올해 한 해를 제일 대표하는 단어를 여기서 문득 생각을 하면은 이 uncertainty라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의 특징은 변동성들이 지금 제법 좀 많이 커져 있는 뭐 가격 지표들 금리도 그렇고 뭐 주식 시장이 최근에 오히려 주가가 좀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금리를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금리까지 끌고 가서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네. 근데 경제는 예방적 인하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까지 방어적으로 하고 주식시장 끌어올려놓고 뭐 이제 자산 가격대를 안정화시켜놨다고 놓는다고 놨는데, 근데 실물 경제는 자신감이 없고요. 그렇다고 실제 침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통화 정책이 이 정도 한계 인식이 나오면서 이제 부작용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앞서서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 뭐 뉴욕에 있던 뭐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전 뉴욕 연은 총재인 뭐 더들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통화 정책은 이제 실효성이 끝났다. 전 연준에서 핵심 인사를 했던 양반조차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뭐 그거는 이번에 뭐 또 22 그 새로 취임할 라가르드 전 IMF 총재도 뭐 자기는 통화 정책도 이제 잘 관장하겠지만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프랑스 재무장관도 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뭐 통화 정책은 이제 여기서 두 손 들면 재정으로 또 다 극복하고 리세션 없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은 컨센서스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금리 채널보다는 환율.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표현은 금리지만 사실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하고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지금 역으로 움직이는 관계를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환율 전쟁의 양상까지도 뜰 정도로 주요국 중앙은행들 내지는 선진국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은 저는 재정 지출 여력이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특히 일본은 주요국 중에서
국가 부채, 공공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니까 더더욱 그렇고 유럽은 GDP 대비 3% 재정 준칙을 지키려고 한다면 특히 그 보팅 라이트가 큰 독일이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이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재정 절벽 얘기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부채 문제가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결국은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통화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다. 예, 여전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나라는 제가 보기엔 중국. 예, 물론 통화 완화도 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리 위기를 극복했던 당시를 보면 4조 위안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고 네. 사실은 중국이 뭘 잘해서가 아니죠. 선진국보다 덜 늙었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아직 공공부문의 재정 지출 부담이나 복지 부담이 낮아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낮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재정을 더 풀어서 대응할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선진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젊다라고 하는 상황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네. 금리를 낮춰서 뭐하냐 효과가 있느냐. 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재정을 풀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중국과 재정이나 통화 상황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고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감안을 하면 그리고 글로벌 금리위기 이후에 그래도 가장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그 중요성이 더더욱 확인이 되었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보면은 세수는 빠르게 줄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반면에 재정 지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저희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들이 뭔가 약간의 이제 뭐 한계 인식들이 재정도 역시나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재정 지출들을 급격히 늘렸다가 지난 10년에 걸쳐서 재정 건전화들을 많이 추구했다. 미국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막대한 감세와 그다음에 뭐 여러 인프라 투자 등 여러 재정 지출 계획을 높여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2%까지 줄였다가 최근에 4%까지 늘었거든요, 사실은. 네, 허리띠를 풀었죠. 예, 근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GDP에 한 5%, 6% 이상 적자를 내던 국가들이 뭐 신재정 협약이나 그런 건전성 교육 때문에 3% 이내까지 다 줄였다가 최근에 독일이 이제 좀 그 어려워진 뭐 지금 2분기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찍고 3분기도 지금 PMI 보니까 최근에 아주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또 50 훨씬 아래죠. 예, 지금 네. 40포인트 초반대부터 41까지 41.7까지 빠졌죠. 예, 그렇게까지 지금 독일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독일도 결국은 이제 그나마 체력이 건전성에서 여력이 있는 그런 나라는 측면에서 지금 재정을 좀 풀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 칼럼 같은 데서 봤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 지금 정책들이 너무 이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체에 실제로 닥치지 않는데 예방적 인하라는 식으로 올해 금리 인하들도 단행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굴어서 정책 여력들을 지금 소진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정작 쓸 카드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통화정책 한계론과 함께 뭐 재정도 또 그런 쪽에서 불리함을 느끼면 뭐 예전에 한번 또 이슈가 됐었죠 뭐 모던 머니터리 디어리라고 하는 뭐 MMT. 네, 두 분이 동시에 얘기하시네요. 불리함을 느끼면 뭐 예전에 한번 또 이슈가 됐었죠 뭐 모던 머니터리 디어리라고 하는 뭐 MMT. 네, 두 분이 동시에 얘기하시네요. 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계까지. 그래서 MMT를 쓴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같은 미국밖에 없죠. 기축통화이고 돈을 찍어냈을 때에 뭐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미국밖에 없다 봐야죠.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원화를 아유, 우리나라는 자 윤정에 돌려서 한번 찍어서 재정 뭐 풀어보고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뭐 환단에서의 문제, 금리 때에서의 문제 이거 역풍 도는 거 우리는 감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뭐 통화 가치 상에서 또 유럽은 또 뭐 17개, 18개 국가가 또 한꺼번에 묶어서 이걸 같이 적응해 나가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 결국은 이제 미국밖에 없는데 이건 사실은 뭐
정론도 아니죠. 이 MMT라는 정론도 아니고 그래 뭐 어차피 물가도 안 오를 거고 우리가 기초 통화니까 돈 찍어서 재정 우리가 그냥 찍어서 해서 메우면 되지. 투자하면 되지. 네.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정론화된 이론이 아닌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의 던짐.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은 정치권이 받았다는 거죠. 네. 또 민주당의 유력 주자랑 또 충분히 재정을 쓰고 싶어하는 공화당의 유력 주자들 다 MMT 그래 재정을 막 찍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어? 뭐 그렇다면 경기가 부양되면 나중에 이거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많이 찍은 돈을 좀 회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논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정치권이 봐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내년에 미국의 대선에도 한 번 더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중앙은행의 무용론까지 갈 것 같은 거죠. 통화정책이 안 되니까 이거 가는 건데 그러면 중앙은행은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무용론 또 정치적인 이 어떤 새로운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시장에 또 흥미는 주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카드를 쓴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비롯해서 유럽이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라는 또 다른 이 뉴 에라가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은 쉽지만 과연 미국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 모니터리 정책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뭐 당분간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나 실제로 발현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흥미로운 이야기긴 하나 그것이 제가 업계에 있는 동안에는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로서 네. 이런 자극적인 정책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 효과는 뭘로 생각하고 또 부작용,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작용도 지금 저희가 지금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자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또 이미 이제 주창은 된 논리인데. 마이너스 금리를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는 많은 현상들을 지금 경험하고 네.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네. 적어도 통화정책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통화량 증가율을 늘리거나 통화량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정책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정도였는데 제로금리, 양적 완화, 네. 거기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영역이 정책금리를 넘어서서 국채, 회사채, 개인, 심지어 개인 예금액까지도 적용돼 아까 네. 주택담보대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던 MMT가 어느덧 좀 많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로존이나 일본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시행할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식의 뭐 소위 MMT와 유사한 거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데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을 국채로 발행을 하고 그 국채를 중앙은행에 사주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식의 오퍼레이션은 형태는 중앙은행에 사주니까 통화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먼저 재정지출 계획을 세우고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화정책인지 재정정책인지는 상당히 애매모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정책의 영향이라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중앙은행의 무용론이 나올 것 같고 하지만 그 부작용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면 통화가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가장 많이 언급되던 부작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지금 방송되는 날짜와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CPI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 최초로 찍었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유로존이라든가 일본에서 국채 금리 또는 많은 영역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면 예전에 일본에서 나타났고 뭐 생산자 물가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디플레가 뭐 그게 10년 뒤가 될지 15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디플레 시대가 돌아올지도 몰라.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지금 1억 원짜리 채권을 1억 원을 사서 내가 들었다가 뭐 10년이나 30년 뒤에 1억 원에 못 미치는 가격을 받더라도
그때 가서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 있으면은 예, 돈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디플레 상황까지도 고려를 한 판단이 아닌가 싶고, 그런 식으로라도 돈을 굴려야만 되는 보험사라던가 그 많은 금융기관들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 특히 장기 채권일수록 그 사이에 마이너스 금리가 폭이 더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본 차익을 거둘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뭐 결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전과 같이 인플레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정책이건 통화 정책이건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 타개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도리어 어쩌면은 지금 쉽사리 도래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멀어 보이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내지는 혁신과 같은 어떠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지속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희가 예전에 되게 멀게 내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마이너스 정책금리 양적 완화를 이미 경험을 한 것처럼 MMT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가 이제는 좀 눈을 열어놔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MMT 실현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는 미국의 그룹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뭐 레이 달리오와 같은 그 최근에 결국은 그 단계까지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최근에 그래서 금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돈의 가치가 다른 실물의 디플레 때문에 실물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몰렸을 때 돈의 가치가 그렇게 유지가 되면 사실은 노캐리 자산이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스 캐리 보유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자산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투자의 개념이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의 개념이.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그렇게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 상대적으로 캐피탈 가격을 거둘 수 있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러면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 주식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이성적인 시장의 강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느 하나 경제 지표가 녹록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도 기업이익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감익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선진국을 통틀어서 봐도 이익은 계속 감익 추세이고, 우리나라만 사실 우리나라는 좀 부진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작년에 코스피가 순이익이 한 140조 냈지만 지금 추정치는 올해 한 95조 번다라가 나오는데 아마 90조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좀 과대 계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경제가 안 좋으면 기업이익이 안 좋아지고, 기업이익이 안 좋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 되는 게 되게 정상적인 흐름인 거죠. 정상적인 흐름인 건데, 이렇게 돈을 풀어놓으면 걱정하는 것은 한번 오버슈팅이 난 다음에 그 뒤에 한동안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저희들의 걱정인 거죠. 이를테면 돈은 풀었는데 아무도 설비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 미국 같은 케이스에 보면은 돈이 풀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17년도에 세제 혜택을 되게 세게 준 것은 혜택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리쇼링 해오고 또 설비 투자 좀 해서 경기 좀 으쌰으쌰 만들어라 그랬는데, 웬걸요 18년도 19년도 보면은 자사주 매입한 규모가 설비 투자한 규모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이 또 돈 다 어디로 갔느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로 금리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 다 끌어들여서 그거 가지고 또 배당 주죠, 자사주 사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는데,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땡큐인 거죠. 주식을 샀더니 자사주 사서 소각도 해주고, 또 가만히 있었더니 배당도 주고,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금리를 투자했을 때 1%짜리 하느니 배당 수익률도 1% 이상 나오죠. 샀더니 자사주 소화시키면서 주식의 가치도 살짝 올라가죠. 그러니까 돈이 다 이쪽으로 몰려가니까 그래, 한 번 더 갈 거야. 이 심리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언젠가 한번 홍역을 치르면 아주 된통 치를 텐데라는 걱정도 상존을 하는 거죠. 그 사상 누각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어느 순간 올 거라 보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놀이터에서 보면 이렇게 모래성 쌓아놓고 이렇게
나무젓가락 꽂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누가 더 모래를 많이 가져가느냐.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갈 내가 주변에 있겠다. 이제 마지막에 누가 이 나무젓가락을 넘어뜨리는 이 한 뭐 움큼을 쥐어갈 거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티핑 포인트가 이제 티핑 포인트가 언제일 거냐 이걸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돈이 풀렸죠. 저금리죠. 자산가에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주식 한 번쯤은 더 해보겠다. MMT를 하면 주가 더 오를까요? 저는 MMT를 하면 주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네, 왜냐하면 뭐 제가 MMT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MMT는 금융위기 이전에 나왔거든요. 2000년 중반에 언급돼서 이게 보니까 한 8장짜리로 그냥 이렇게 되게 네, 이론적으로. 예. 앱스트랙보다 조금 긴 분량으로 나온 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돈은 풀었는데 돈을 푸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최근에 다시 불거진 거는 자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만들어놓고 돈 엄청 퍼줬는데 인플레이션 난다 했지 인플레이션 안 났잖아. 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야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은 안 달 거야 라는 건데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황당한 거죠. 돈을 풀었으면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나아줘야 그게 경기를 돌리는 건데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물건을 지금 사야지 내일 사면 내가 10원을 더 줄까 봐 걱정이니까 지금 사야 되는데 물건을 지금 사나 내일 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이 더 싸고. 내일 더 싸면 오늘 소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네, 맞아요. MMT가 출발하는 이유가 그리고 MMT를 시행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물가라고 본다면 돈을 푼 게 결국은 소비나 투자를 자극할 요인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닥 이것이 어떤 심리적 요인이지 뭐 그 이상을 논할 만큼의 호재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MMT 갔을 때 주식시장이 한번 확 튀어오를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양적 완화도 처음엔 그 돈이 채권을 사주는 정책이 이제 또 결국은 주식이 수혜를 받는데 돈이 풀리면 주식이 그래도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뭐 심리적으로 돈 푸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채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러면 뭐 그래 주식 한번 사보지 이런 심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되게 글쎄요 짧고 굵게 뭐 10월달에 여의도에 있을 뭐 불꽃놀이처럼 한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새로운 주식 지수의 레벨을 열어줄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이 MMT가 출발하게 된 근간이 너무 좀 이 모래밭 같아서 거기에서는 좀 많은 가점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시행 가능성도 아직 불투명한 정책에 저는 뭐 사실은 시행 가능성이 효과를 논하는 게 사실 좀 쉽진 않지만 이런 얘기까지 한 게 오늘 저희가 모여서 한 얘기의 출발점이 이 저금리가 이제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고 그게 통화 정책의 한계를 논하는 단계에서 어떻게든 지금 뭐 정책들이 글로벌 뭐 경제 상황을 침체까지는 아니게 이렇게 끌고는 가고 있지만 걱정은 계속 걱정은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박사님이 보셨을 땐 지금 이런 정도의 이 정책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뭐 짧은 시계로 뭐 올해도 사실은 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서 뭐 리세션에 대한 뭐 논의도 많이 되고 했지만 또 뭐 그 긴장이 완화되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1, 2년 내에 이 전체적인 실물 경제에 주는 그 뭐 침체에 대한 공포, 네. 실제 발생 그거를 지금 이 현재적인 정책들이 막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실 지금 상황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제 기억에 아마 90년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미 연준이 선제적으로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해서 좀 늦췄다가 한 몇 년 있다가 IT 버블 붕괴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는데 그때 상황과 유사할 것인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80년대 후반 이후에 있었던 6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미국의 케이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한 차례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5번은 결국은 평균 17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가 결국은 침체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는 사실은 분명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과 폭이 분명히 결정 변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저도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은 당초 금융시장의 기대보다는 미 연준이 우리 그렇게 금리 많이 낮추지는 않을 거야. 너무 앞서가지 마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앞서 2%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 연준조차도 지금 미국의 경기 향방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무슨 포워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라던가 금리 정책과 관련 명확한 시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을 사실은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나 경제 지표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트럼프고 미중 무역 갈등이야. 트럼프 어떻게 할래? 뭐 이러한 식의 상황. 그래서 뭐 데이터 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코노미 디펜던트한 통화 정책을 펴고 있고 그것이 포워드 가이던스 없이 그때그때 나오는 상황을 보고서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향후에 통화 정책의 강도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케이스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사하는 바가 앞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지도 몰라. 정책 금리는 더 인하될 거야. 기업의 투자 수요는 줄 거고 시중금리는 미국 향후 단기 금리들은 낮아질 테니까 지금 결정되는 장기 금리는 낮아질 거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통화 정책은 그만큼 지금 완화적인 것 같지 않아. 많이 인상되었고 지금 많이 인하 안 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지금 레포 금리와 같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빡빡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과거의 미국의 장단금 역전 상황에서 장기 금리는 낮아지지만 단기 금리의 정책 금리는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던 상황과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년 하반기 특히 내년 말 정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저 개인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ECB나 일본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공을 재정 정책에 떠넘기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고 기업의 수익이 줄고 있고 이익이 떨어지고 있고 당장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법인세가 덜 거치고 있고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펴기에는 그렇게 세수가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정부가 그런 면에서 재정 정책을 펴기도 어려운 한마디로 정책에 크게 의존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세계 경제의 침체, 장기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통화 정책의 완화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돈이 더 풀리게 되면 사실은 뭐 앞서 한 2차례 출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상황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뭐 그것이 특정 섹터의 주식 가격이건 채권 가격으로 돼서 마이너스 금리가 심화되건 주택 가격이건 특정한 섹터에서 버블이나 지나친 고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돈이 돌아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면 경제가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 정책이 나온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이게 다 정책 디펜던트로만 가니까 네, 맞죠. 요 정책이 뭐가 나올 거야만 보는 거죠. 정책의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번에 금리 내렸는데 다음에 금리 또 내릴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이벤트에만 너무 되어 있으니까 뭐 과거에 뭐 채권이나 주식시장이나 미국이 막 기준금리 내리면서 또 양쪽 하나 쓰니까 타겟 몰핀이다. 이게 다 마약 맞아가면서 해롱해롱 취한 상태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다인데 그게 건 10년 되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그냥 앞으로 경기는 그냥 안 좋을 거야라고도 되게 치부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쓸까 금리를 내릴까 여기에 딱 그 포인트만 관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가 관심이 아니라 그거를 할 거야 말 거야만 관심이다 보니까 그냥 뭐 FOMC에서 뭐 연준 의장이 금리는 뭐
내리는 사이클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뭐 시장이 또 우아하고 또 주저앉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뭐 충분히 여유 가지고 완화적일 거라니까 또 우아하고 좋았다가 그러니까 경기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책에 너무 의존하는 그게 비단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은 자생적으로 경기가 돌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길을 수 있겠습니다만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경제 지표가 피크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게 사실은 거의 2년 전입니다. 2017년 4분기부터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면서 올해 19년도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하고 걱정됐던 부분은 보통 유럽의 경기가 안 좋으면 내지는 유럽에 문제가 생기면 유로화가 약세로 가버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들이 좀 숨통이 트이면서 수출하고 독일이 또 꾸역꾸역 또 뒤에 딸리는 식구들 데리고 또 경기를 좀 끌어올리고 이런 것이 반복됐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18년도는 달러 강세의 해였고 유로가 약세였지만 그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까지도 전혀 수혜를 누리지 못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조업 PMI가 41.7인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요국의 PMI 제조업 지표 중에서 보면 혼자 저 밑에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환이라도 얻어먹었고 이랬는데 어떠한 재료가 오더라도 경기를 자생적으로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바이탈들은 유지하고 있느냐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또 이제는 무슨 정책을 줄 것인가 오매불망.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채권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빠지고 저는 뭐 지극히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인데 그게 반복되는 게 경기 활동력을 오히려 더 떨어뜨려 버리는.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자들한테 좀 소화시켰으면 밥을 줘야지 계속 유동식만 주면 장의 활동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가는 것 같지만 혼자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사실 오늘 이런 주제와 논의를 가지고 얘기 드렸던 게 지난 2년간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은 또 재정을 좀 선제적으로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초체력 회복을 하고 민간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작년까지는 통화 정책들이 그래서 조금 글로벌하게 이제 정상화라는 단어들을 썼는데 그 2년 힘들게 끌어올린 건 지금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금 다 돌려놨거든요. 그렇죠. 금리는 그 2016년에 찍었던 바닥들을 아까 미국 금리로 정확하게 바닥을 얘기하셨지만 독일이나 우리나라만 해도 그때 바닥을 이미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금리들이. 그때만큼 그때보다도 지금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때 유가가 20불까지 떨어졌던 해였는데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높은 물가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도 디플레를 지금 상대적으로 저물가에 대한 공포는 더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까 조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좀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통화 정책이 한계가 거론되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작용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도 오늘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을 시사했는데 그래서 모든 게 끝났느냐 통화 정책의 무용론에 대한 논란은 사실은 그 2016년에 저금리 그 사상 최저치의 저금리 찍을 때부터 거론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정상화했는데 지금 또 그 이상을 돌린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지금 약간 통화 정책 한계가 나왔고 그리고 재정이 좀 커버하고 하면은 금융시장 자체에 큰 균열이 생기거나 아주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우려는 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판이 바뀌었느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민간하면 가계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정부라는 건 보조적인 기구가 되는데 지금 그 정부 주도하에 산하에 있는 그 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거기 또 정치적인 노이즈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 지금 시점에서 이 낮은 금리에 대한 고민과 금융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산 가격들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심 새로운 정책은 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유럽은 이제 양적 완화로 채권을 사는 게 의미가 없으면 주식을 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본처럼. 그걸
세계적인 운용사인 블랙락의 그 CIO께서 이 시비가 진정한 혁신을 원하면 이제 채권 사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새로운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막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이 저금리 환경에서 상당히 통화 정책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항복, 금리는 더 안 낮아질 건가? 그렇다고 지난 2년 전처럼 이제 금리 정상을 논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부채 양은 그 사이 더 늘었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아주 예전에는 뭐 전쟁이라도 한 번씩 일어나서 그게 한번 뭐 창기적 파괴라고 하나요? 그런 식의 재고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걸 기대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면 이번 시대에 이 공급 과잉과 정책들의 수단들이 이렇게 동원돼서 이렇게 뭐 기본 수익률이 돼야 될 이 금리가 낮아진 시대에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정답은 없지만 오늘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지금 현상 정도는 어느 정도에서 지금 내년도까지 이런 정책 사항들이 대응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오늘 제가 뭐 마이너스 금리나 아니면 다른 뭐 주국들 정책 상황들, 자산 가격대에 미치는 영향,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드려봤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만 여쭤보고 얘기를 오늘 종료하면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뭔가 금융시장에 이 정도가 뭔가 또 금융시장은 정책만 기대하니까 뭐 그런 떡밥이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씩만 딱 해주시죠. 뭐 연말 연초까지 논한다 치면 전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가 마이너스에 들어섰다. 뭐 전반적으로 물가가 디플레 우려된다라고 하지만 유가를 잘 보시면 작년에 유가가 되게 낮았습니다. 40달러대였는데 지금 50달러 뭐 초중반인데 이 유가가 12월까지만 간다, 연초까지만 간다 하면 물가 지표 어쨌든 헤드라인 지표는 슬그머니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금리가 더 빠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서의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은 뭐냐? 주식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주식 시장을 밝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잘 불려다니지 않는데 밝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2016년도에 물가 지표가 슬그머니 오르면서 그때 주식시장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디플레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쪽에 몰렸다가 그게 설사 수요가 끌어올리는 인플레가 아니고 비용 때문에 올라가는 인플레를 할지라도 인플레가 연말 연초 한 번쯤만 보여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거는 상대적으로 주식이 채권보다는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 연초까지 시간을 본다면 인플레이션 지표 한 번쯤은 챙겨보고 싶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한 번쯤은 챙겨보고 싶은 지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 박사님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좀 더 금융시장에서 환호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소동필 센터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재정정책이건 통화정책이건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경제 상황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 뭐 GDP 통계, 경기 흐름 보더라도 상당히 전부터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같은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 것을 정부 재정 지출로 메꿔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해 지난해와 달리 기업 이익이 줄면서 법인세가 덜 거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앞으로는 덜 들어올 것이고 정부 재정 지출은 더 해야 되고 과연 우리나라도 뭐 적자 국채를 분명히 더 발행을 하고 있고 하겠지만 재정 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 건전성은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을 다시 통화정책으로 넘겨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러한 프레임은 과거 일본은행의 프레임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고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한 박자 늦게 낮추는 통화정책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펴왔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도리어 미연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5%를 넘었던 정책금리를 제로까지 떨어뜨리고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세 차례 양적 완화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MMT까지도 최근에 거론을 하고 있고 교과서에 안 나왔고 이전에 안 해봤었지만 경제 상황의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전통적이고 새로운 혁신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검토하고 도입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도 분명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통화정책 무용론이나 그것에 대해서 지나친 회의론을 벌써부터 가지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당일이었죠. 호주는 또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0.75%까지
0%대 금리를 또 처음으로 열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도 거론이 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 자체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환경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앞서 뭐 논리들이 이 논리 저 논리 뭐 상충되는 논리들도 얘기를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전체적인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경기에 대한 안 좋은 부분, 낮아진 물가에 대한 수준, 그걸 정책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환경이 확 바뀔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낮아진 저금리 환경을 또 지난 2년 전처럼 좀 기초 체력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그런 정도로 판이 바뀌었다라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년도까지 그래서 앞서 두 분한테 여쭤본 게 금융시장은 또 뭔가 이벤트만 기대하면서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업들이 알아서 돈을 잘 벌고 글로벌 교역이 확 활성화돼서 그에 대한 기대로 이렇게 민간이 자생적으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정책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계들을 논하고 있지만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내년도까지도 이런 정책 수단들에 대한 의존이나 그런 분위기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 안 쪽에서 뭐 저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겠고요. 오늘 뭐 이렇게 두 분께 이제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드리게 돼가지고 뭐 가보지 않은 길이죠. 지금 이미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뭐 겪지 않은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를 해봤고 앞으로 또 그런 시장이 펼쳐졌을 때 또 좋은 의견들 많은 자료들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사항이 있는데요.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저희 연합 인포맥스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예, 주제는 세계 경제의 도전 과정과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10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아래 전화나 메일로 참여하셔서 금융시장의 큰 흐름을 점검하시고 방금과 같은 논의들로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정책의 방향들 점검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